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백록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정지용 시인 특히 그렇죠. 자, 긴장하시면서 주의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년에 보시면은 이제 절정, 산 정상이를 얘기합니다. 꼭대기에 가까이 가서 이제 기진맥진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뻐꾹제 꽃이라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키높이의 변화를 통해서 이 한라산 절정에 가는 등반 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와 점강, 의인법, 현재 시제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죠. 절정에 가까울수록, 자, 절정. 꼭대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시적 대상, 즉 뻐꾹채 꽃이 있습니다. 이 실제 그 꽃 이름이에요. 키가 점점 소모된다. 소모란 말은 여기 시에서 여기에 참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소모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뭔가 신선하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라는 건 써서 없어지는 소비의 개념 아닙니까? 우리 경제에서 배우는. 근데 이제 이 뻐꾹채 꽃이 소모된다라는 의미는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꽃이 작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갖다가 소모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실제 이 뻐꾹채 꽃은 이 꽃봉오리 모습이 뻐꾹이 가슴 털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한마루. 그러니까 등성이죠. 등성이의 꼭대기, 높은 부분. 거기에 오르면 허리가 어떤 허리? 뻐꾹채 꽃의 허리가 사라지고 이 뜻이에요. 사라지고의 옛말이에요. 또다시 한마루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모가지가 없어지고 이런 걸 그때 비유가 되네. 그죠? 비유. 나중에는 결국에는 얼굴만 남아서 갸웃 내다본다. 그러니까 갸웃이라는 것은 이제 비스듬히 기울이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산의 정상에 오르는 화자의 모습을 이 꽃 있죠? 이 뻐꾹채 꽃의 키높이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쓰인 거고요. 화문이라는 것은 꽃 문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꽃무늬처럼 박힌다 이겁니다. 꽃무늬처럼 판박이. 그러니까 이 판에 박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뻐꾹채 꽃이 지면에 꽃무늬처럼 완전히 조각을 낸 것처럼 이렇게 딱 붙여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바람이 이제 찬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함경도, 갑자기 이제 함경도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우리나라 최북단 아닙니까? 이 북쪽 끝과 맞서는 데서, 그죠? 뻐꾹제 키는 아주 없어진다. 자, 이 표현은요, 이 함경도 끝자락, 거기서 불 것 같은 이 찬 바람이 부는 이 산꼭대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만큼 찬바람 때문에 이 키가 아주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라산의 정상을 국토의 북단인 함경도 끝과 지금 비교하면서 그래서 키가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8월 한철에 흩어진 별처럼. 자, 별처럼 난만하다. 난만이란 말은요, 화려하고 만발하고 흐드러지게 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별처럼 꽃들이 이렇게 어떻다? 피었다. 꽃을 별의 이미지로 지금 비유시킨 부분이에요. 산 그림자가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표현이 아주 멋진데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들이 켜진다는 얘기는 별들이 환하게 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이 말은요, 산 그림자가 어두워질 이 저녁 무렵이 돼서 마치 이 꽃들이, 그죠? 꽃이에요. 하늘로 이동한 것처럼 별들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진맥진했다고요. 산을 오느라고 굉장히 기운이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에 완전히 도취된 화자의 모습이 좀 제시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언어로 가보실까요?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정상에서 암고란 환약같이. 자, 암고란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많이 자라고 우리나라 백두산이나 한라산에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환약은 이제 알약입니다. 알약처럼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일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지친 기운을 원기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암고란이라는 열매를 먹고 생기를 다시 회복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3년에 가시겠습니다. 이제 자작나무를 봅니다. 이제 자작나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합이라는 그 화자의 태도가 지금 보여집니다. 백화라는 것은 하얀 자작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백화가 또 있대요. 총로가 되기까지 산다. 총로라는 건요, 해골을 얘기합니다. 해골. 그러니까 결국은 백화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자작나무 산 옆에 또 죽은 백화나무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비로움을 느낀 겁니다. 이제 화자가요. 이러한 모습에. 죽은 나무와 산 나무가 같이 한데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죽어, 화자가 나왔죠. 내가 죽어 이 나무처럼, 그렇죠? 휘어지는 것이 숭업지 않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걸로 볼 때 말이나 행동이나 불쾌할 정도 흉하지가 않다라는 것은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 즉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가 여기서 엿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사연으로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사연이요. 도채비꽃을 봅니다. 이제 도채비꽃. 색채요. 색깔이 나오고요. 또 의인법을 써서 어떤 그 공간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보세요. 귀신도 쓸쓸해요. 귀신이 쓸쓸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적하고 굉장히 사람이 인적이 드문 뭐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산 모퉁이가 되겠죠. 모롱이. 도채비꽃이 있는데 그 낮에도 혼자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파랗게, 도채비꽃이 파란 색깔인가 봐요. 그래서 파랗게 질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 부를 닮았다 그래가지고요, 이 도채비꽃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검색을 하셔서 한번 꽃 한번 확인하시면 이미지가 뜨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연에 가시면요, 해발 6,000척 위에서 말과 소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순수 고유어네요. 이제 막 지금 해발 6,000척 위에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산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면 원래 그 야생에서 어떤 다 도망가고 뭐 경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수롭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공존하고 조화롭게 인간과 함께 평화롭게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또 말은 말끼리, 소는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따르고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뭐 이러한 장면을 지금 본 거예요. 이제 화자가. 자, 유견에 가보시겠습니다. 유견에 가시면요, 어미를 잃어버렸네요. 송아지를 보고 어미를 잃어버린 이 송아지를 보고 이제 화자는 슬픔을 느낍니다. 연민의 태도를 느끼는 거죠. 자, 보세요.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그러니까 뭔가 암소가 지금 뭔가 혼줄이 단단히 났는데 얼떨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암소가 도망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한 건데요. 멀리 떠나버린 그런 상황을 제시했어요.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지금 처해진 거죠. 송아지가 운매하면서 울었다. 비극적이네요.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그죠? 전혀 어미가 아닌 말과 등산객 아닙니까? 마구 메어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매달린다. 우리 새끼들도, 자,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자, 모색이라는 건 털 색깔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다른 어미한테 맡겨질 것을, 의탁하게 될 것을 나는 보고 물었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암울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대, 현실을 간접적으로 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일제 시대인데요. 일제 강점기, 즉 모색이 다른 어미로 이제 비유가 된 거고요. 이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이 어미를 잃어버린 송아지에 비유되면서 화자는 좀 슬퍼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연에 가시면요, 이제 한라산을 오르다가 아롱전말을 이제 보고 마주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장소마다 지금 대상이 지금 많이 바뀌네요. 자, 풍란, 난초죠. 풍기는 향기, 자, 향기가 나고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가 난다. 후각과 청각이 지금 나란히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풍란은 이제 7, 8월에 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내지 5개의 흰 꽃이 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노랗게 변한대요. 제주 휘파람새, 자, 이것도 새 이름입니다. 휘파람 부는 소리가 난답니다. 휘파람새. 그러니까 이제 휘파람새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휘파람새는 결국 뭐냐? 화자가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돋군다.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흥치를 돋구는 역할을 한다.
한라산을 또 등반하고 있는 화자에게 이 휘파람 부는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어때요? 화자를 둘러싼 주변 분위기를 막 흥취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자, 이 말은요, 돌에 이제 물이 돌 위에 이제 물이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입니다. 그리고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쏴쏴 솔 소리. 이 말은요, 이 파도처럼 막 이 물결치는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마치 이 솔바람 소리에 이제 빗댄 겁니다. 솔바람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파도가 치는 그 소리로. 그러니까 이 바다의 이미지를 끌어왔지만 결국 이 솔바람 소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끝에 여기는 이 물이 흐르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심상이 우선 뚜렷하죠. 그래서 다양한 감각이 나왔네요. 이제 후각 여기까지가요. 청각, 시각적 감상, 그죠? 정지용의 특징이 이제 다양한 감각을 많이 표현해서 드러냅니다. 정서를.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면서요. 열거법도 동시에 쓰였네요. 자,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자, 이 나무들은 쭉 열거가 된 겁니다. 떡갈나무는 도토리 나무라고도 합니다. 갈림나무라고도 하고, 동백나무, 물풀의 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 그렇죠. 이런 나무 그 숲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런쿨의 방언입니다. 사투리예요. 나무들 열거했고 유쾌하게 이제 반응합니다. 잘못 들었지만 자기는 짜증내지 않고 유쾌하게 반응한 겁니다. 지나가는, 기어간이라는 건 지나가는 흰 돌박이, 흰 돌이 박힌 이런 얘기입니다. 흰 돌이 막 박혀 있는 고부랑길로 내가 나섰다. 들었다가 나섰다. 이 여정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문득 마주친 아롱점말. 아롱점말은요. 여기저기에 이제 아롱아롱한 점들이 있는 박힌 말을 이제 아롱점말이라고 합니다. 피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도 아까 그 소처럼 말처럼 평화로운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년에 보시면요. 이 동물들이 여러 식물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뭐 이렇게 쭉 열거가 됐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라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들을 제시한 거고요. 석용, 석용이라는 것은 석이버섯입니다. 석이버섯. 그래서 별과 같은 방울. 그러니까 이 석영이 이제 별처럼의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별과 같은 방울 이슬입니다. 이슬을 다른 고산 식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슬 맺힌 이 고산 식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새기며 이 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는 동물들이 이제 이런 고산 식물을 먹고 취하면서 생활한다는 거, 서식한다는 얘기죠. 잠이어서 생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한라산의 식물들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8년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백록담 조찰한 물, 조찰한이라는 건요, 이제 맑고 깨끗한, 정갈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장엄하다는 이 느낌이 정서가 확실하게 나왔죠? 이 행렬은 뭐냐? 이 산을 오르는 이제 등반 행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보다 정말 웅장하게 보인다라는 표현이고요. 소나기 논낫이라는 거는 이제 빗줄기가 어떻습니까? 곧게 굵게 뻗치면서 쏟아지는 모양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요. 그죠? 소나기가 쏟아지며 맞으며 무지개에 말린다. 아주 그 표현이 합축적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나기를 지금 맞았다 이겁니다. 화자가. 그렇지만 무지개가 이제 뜨면서 어떻습니까? 무지개가 뜬다는 건 이제 날씨가 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개면 나의 몸을 말린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린다는 표현, 그 다음에 비가 온다는 표현,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가 왔는데 무지개가 뜬 그런 날씨에 내 몸을 말렸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궁둥이에, 자, 우리 산에 등반하다 보면 궁둥이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흙이 묻을 수도 있고 이물질이 묻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꽃물이 이제 묻어가지고 이겨 붙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그러니까 이제 미끄러져서 엉덩이에 꽃물이 들고 이제 살이 부어도 미끄러져서 엉덩방을 쪘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유쾌하게 지금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아름다운 맑고 깨끗한 이 백록담을 향해서 가는다는 그 기분이 추측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붙는다의 의미는 즐겁다는 표현이 안 나왔어도 이러한 미끄러지고 또 살이 부어도
즐겁다라는 그러한 그 정서가 지금 문맥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엄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정서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9번째 연입니다. 이제 백록담을 보면서 무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라의 경지를 느낍니다. 모라 경지. 그러니까 백록담의 이 맑고 순수한 모습을 보고 느낀 거예요. 가재도 기어다니지 않는 아주 백록담 푸른 물에 아주 맑고 깨끗한 거죠. 하늘이 돈다. 하늘이 비쳤다는 얘기예요.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힘들게 아주 그 다리가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오느라 너무 지쳤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그죠? 실구름 아주 그 조그만 실 같은 구름이 조금이라도 백록담을 가리면, 백록담에 떴다면, 비친다면 이 백록담은 흐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맑고 깨끗한 곳이 바로 백록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반나절입니다. 반나절 겹쳐 있다, 그렇죠? 그 모습을 보니까 백록담이 어떻다? 쓸쓸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쓸쓸한 분위기가 지금 제시되어 있어요. 장엄한 데에 있어서 쓸쓸함, 정서가 지금 바뀐 겁니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다. 그러니까 이 백록담의 어떤 숭고함, 고독함 등으로 인해서 쓸쓸함을 느낀 거고요. 고백적이고 독백적인 어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라의 경지를 지금 느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잊고 하나가 된 거죠, 이제. 그렇죠? 이 백록담하고 무아의 경지라고 해서 무아지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셔서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핵심 정리해 가시면 이제 산문시고요. 감각적이고 회화적이면서 묘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한라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백록담에서 느끼는 신비로움까지, 이렇게 두 가지 정서를 읽으시고요. 고백적이고 신비한 성격을 갖고 묘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표현상 특징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연마다 시행을 나누지 않는 산문 형식이에요. 그래서 장소에 이동했다는 시상 전개 방식이고요. 한라산의 풍경, 또 그에 대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또 화자가 어떻습니까? 한라산의 정상에 이르는 과정이 드러났죠. 정상에서의 상황도 나타났죠. 예. 또 작가가 어떻습니까?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에 다녀왔던 경험이 묻어나는 겁니다. 이 작품이. 또 비유적인 표현, 감각적인 이미지 이런 걸 활용했죠. 그래서 등반 과정이나 한라산의 자연물을 아주 생생히 독자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 한라산 등반 과정에서 화자가 바라본 이 꽃, 뻐꾹채 꽃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했죠. 이 화문처럼이라든가 성신처럼 이런 걸 통해서요. 또 일제강점기 어떻습니까?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화자는 백록담의 맑고 깨끗한 이 정경을 묘사하고 나서 정상에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냈죠. 모라의 경지. 그러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중요합니다.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생히 묘사했다. 이 풍란, 뭐 솔소리, 소나무 소리, 솔바람 소리, 흰 돌박이, 고부랑길 이런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해석하기에 너무 어려운 정지용의 백록담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정지용 시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 내신이 나온다 그러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수능에서도 역시 중요한 시인이니까 잘 공부하셔서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